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구병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세포의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세포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것을 실제 세포의 모식도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호물질이 세포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단백질 만들어줘. 지난 시간엔 인슐린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세포는 핵 안에 있는 DNA를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사한 후 DNA에 있는 정보는 mRNA라고 하는 녀석으로 전사가 되어서 세포 밖으로, 핵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이 mRNA를 가지고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 일정 길이 정도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를 가지고 리보솜은 어디로 이동한다? 소포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소포체 중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많은 리보솜들이 붙어서 돌기가 있는 이런 소포체를 거친면 소포체, 여기처럼 소포체에 리보솜들이 붙어 있지 않고 매끈하게 있는 걸 매끈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는 이러한 리보솜들이 다다다닥 붙어서 지금도 계속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붙지 않은 매끈면 소포체는 이렇게 존재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보면 매끈면 소포체, 여기 보면 점처럼 다다다닥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리보솜이라는 것이죠. 보면 소포체에 도착한 이 리보솜은 다시 폴리펩타이드를 더 연장시켜서 만들고 완성된 폴리펩타이드를 소낭에 넣어서 골지체로 이동시켜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 완성된 단백질을 골지체에서 소낭에 담아서 작은 주머니란 뜻입니다. 소낭에 담아서 원하는 곳에 분비를 해주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단백질이 생성되어서 어떻게 분비되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은 실제 그림은 아니지만 모식도를 통해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시간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와 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었는데 거기 보면 결국에 이 책 한 권의 내용은 뭐냐면 학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학문이 무엇인가? 그래,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학자, 여러분도 이제 계속 장차 학자가 될 건데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학자가 된다는 뜻이죠. 학사라는 학위를 수여받게 될 텐데 한 전공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이 궁금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읽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답했냐면 학문은 이 책에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한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내 입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학문이라는 걸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에 점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결국엔 학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문은 뭔가요? 댓글로 답해주세요. 이거 강성태가 하던데. 먼저 수업을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뭘까요? 아메바입니다. 아메바라고 대답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핵이 있고, 이 아메바를 이렇게 커터칼로 잘랐다고 합시다.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메바는 A 부분이 살까 B 부분이 살까? A는 어떻게 되고 B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여러분은 A가 재생된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A가 재생돼요. 왜 A가 재생될까? 단순히 여기 중요한 핵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피상적이잖아, 그지? 구체적으로 왜 얘가 살아남을까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오늘 수업이 제대로 된 거고, 지난번 수업도 제대로 학습을 한 것입니다. 왜 A가 재생될까? B는 왜 죽을까?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이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가 있었어. 여긴 물론 핵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세포가 다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손상을 입었어. 그러면 세포는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재생할까? 말까? 만약에 세포가 재생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세포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임의로 지정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는 세포 자살이라는 현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자살하냐면 여기에 리소좀, 라이소좀 읽는 방법의 차이예요. 리소좀 또는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 가수 분해 효소가 있어. 이 라이소좀이라는 녀석 안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 얘가 죽어야겠다 생각하면 이 리소좀을 딱 터뜨려. 리소좀을 이 막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들이, 분해 효소들이 나오면서 이 세포를 싹 녹이는 거야. 세포 죽는 거 정말 쉽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왜? 암세포 있잖아요. 암세포 잘 안 죽는다면서요. 죽이기 어렵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의 리소좀만을 터지게 할 수 있다면 암세포를 우리가 싹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한 얘기야. 우리 사막이나 티눈 나본 적 있어요. 그거를 병원 가서 안 뽑고 어느 순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 봤어. 그것도 전부 리소좀에 의해서 싹 녹아버린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국 학문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정상세포의 리소좀과 암세포의 리소좀의 차이만 한다면 암세포의 리소좀만 터지게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암이 완치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우리는 차이만 알아내면. 이래서 차이를 알고 공통점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공통점을 왜 알아야겠어? 특히 의학, 생명과학에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을 건드려버리면 얘를 죽이려다 얘까지 같이 죽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리소좀에 차이가 있는 걸 누군가 발견했어. 그렇다면 얘만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겠죠. 이건 엄청난 발견이 될 겁니다. 우리는 물리화학에서 어떠한 규칙, 공식을 찾잖아요.
공통점을 찾고 그 다음 A라는 공식과 B라는 공식이 어떻게 다른지 빛과 입자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죠. 똑같아요. 공통점도 알아야 하고 차이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차이점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극대화된 어떤 지식의 발전, 학문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이점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 즉 차이를 아는 것이 이러한 개발의 시초이자 중요한 지점인데 그럼 세포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맞아요. 세포는 재생할 수도 있는데 이 재생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새로 세포가 만드는 게 좀 더 에너지적으로 효과적이라면 자살시켜버리겠죠. 너 죽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죽어 라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죽어 했는데 안 죽어. 여기에 지금 상처가 나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것들이 없죠. 그러면서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거나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또 죽어 했는데 안 죽어.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가 되겠죠. 암세포는 말을 안 듣는 말썽쟁이 세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지도 않고. 그러면 왜 얘는 재생을 택하지 않고 자살을 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똑같아요. 컴퓨터나 폰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우리 액정 깨졌을 때 뭐 아이폰 이러면 20만원, 3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할부 약정 거셔가지고 이거 수리비보다 더 싸게 새 휴대폰 구매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되면 우리가 새 거 사는 게 낫지. 똑같은 이치야. 우리도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으로 살고자 한단 말이야. 얘를 복구하는 거는 근데 왜 새 거 사는 게 복구하는 거보다 비싸요? 아니 싸요? 다시 왜 새 거 사는 게 복구하는 것보다 싸요? 라고 표현한다면 기존의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회복해가는 게 에너지가 더 큽니다. 기계로 생각해도 편해. 기계는 지금 뭐 여기 액정 박혀있고 메인보드 박혀있고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안쪽 게 고장났어. 그럼 이걸 해체해서 이 부품만 바꿔주고 다시 장착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그지? 그것보다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새거 들고 오는 게 더 싸고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도 그런 경우에 자살을 하고 새 세포를 만드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리소좀의 역할은 뭐예요? 세포 자살? 이게 리소좀의 역할일까? 맞아. 이것도 리소좀의 역할이야. 괜찮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의미 있을 때가 있어. 한번 볼까? 어떨 때 세포 자살이 일어나서 없는 게 유의미해지냐면 우리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이거 뭐게? 올챙입니다. 올챙이 노래 알아? 여러분 세대는 아나? 뭐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팔딱 그 노래거든? 거기 보면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올챙이의 꼬리는 어떻게 돼? 사라지지. 이것도 전부 세포 자살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 없는 게 유의미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 있잖아. 사람 베이비입니다. 이게 머리고 이게 손이야. 아기들 손이 최초에 어떻게 발생하냐면 엄마 뱃속에서 원래는 손이 이래. 그런데 여기 세포 자살, 여기 세포 자살, 여기 세포 자살, 여기 세포 자살. 이런 식으로 세포 자살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우리 손가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손이 만들어진다고. 깎여 나가듯이. 애매한 손가락이 5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없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뭐 개구리가 아래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될 때 뒷다리는 세포 분열로 생기고 꼬리는 서서히 세포 자석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 완전한 개구리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세포 자살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면 원래 역할이 세포 자살이었을까? 이걸 위해서 리소좀이 존재할까? 아니겠죠. 리소좀의 세포 자살이라는 역할은 3순위밖에 안 돼요. 실제 리소좀의 역할 1, 2순위는 뭐냐면 이 리소좀은 세포 소화라는 걸 하는데 고기 우리가 단백질을 새로 조립할 때 리보솜이 mRNA 정보로 조립을 할 때 아미노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까? 아니야. 아미노산은 우리가 바깥에서 먹어줘.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없나요? 합성할 수 있는 일부 단백질이 있긴 해. 합성할 수 있는 일부 아미노산이 있긴 해. 합성할 수 있는 일부 아미노산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섭취를 주로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봤니?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이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섭취해줘야 되는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20가지, 어릴 때는 22가지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깥에서 섭취한 단백질을 가지고 와서 얘를 쪼개가지고 쓸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녀석이 바로 리소좀입니다. 리소좀이 이 들어온 고기를 몸에 넣어서 가수분해 요소로 녹인 다음 얘를 쪼갠 아미노산의 형태로 다다다다 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리보솜이 mRNA를 가지고 아미노산들을 연결해서 폴리펩타이드로 만든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리소좀의 첫 번째 역할은 세포 소화입니다. 그 다음 2순위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리보솜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다다다다다다닥 연결해서 만들 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만드는데 이때 한 번에 완벽하게 될까? 또 소포체에서 완성된 폴리펩타이드가 골지체를 통해서 또 막 변형되기도 했잖아. 이때 한 번에 완성될 가능성은 높지만 분명 잘못 접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 접히는 녀석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트로 들어가는 스테롤 고리를 가진 애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똑같이 스테롤 고리라는 걸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한 끗 차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형태가. 그런데 얘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자가 되세요. 얘는 명령어가 남자가 되세요란 말이야. 에스트로겐 만들려다가 프로게스테론 만들어버리면 난리 난다고. 이렇게 중간에 잘못 접혀지거나 잘못 가공되어서 성질이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맞아, 잘못 접었으니까 리소좀으로 보내서 분해시킨 다음에 다시 재사용되게 쪼개준단 말이야. 그래서 리소좀의 두 번째 2순위 역할은 뭐냐면 잘못 가공된 단백질 소화시키는 게 리소좀의 두 번째 2순위 역할이랍니다. 그리고 3순위 역할이 세포 자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리소좀의 역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이소좀이라고 읽거나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세포 소화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책이나 다른 곳에 보면 세포 내 소화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왜 이런 구분을 할까? 세포 외 소화가 있기 때문이죠. 입이 있고 뭐 장이 이렇게 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똥꼬로 연결된다 치자. 이게 우리 하나의 장이야.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배울 때 여기 우리 몸의 안이라고 해서 바깥이라고 했어. 바깥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이쪽으로 뭔가 호르몬이 분비될 때 이쪽으로 분비하는 분비샘 같은 게 있다고 했지. 몸 바깥으로 분비하니까 얘는 전부 다 외분비샘이라고 했잖아. 또 여기는 우리 몸 바깥에서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소화제. 이거 위라고 할게.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펩신. 이건 알죠 이제? 세포 바깥이 확실하지. 우리 위 안에서지만 위세포 바깥에서 소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요런 소화를 우리는 세포 외 소화 라고 불러. 그래서 저거의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세포 내 소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세포 밖 소화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입에서 똥꼬까지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 외부로 보온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세포막이 있고 여기가 세포 안쪽입니다. 세포 안쪽으로 단백질이나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리소좀으로 분해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우리 이물질이라는 표현을 썼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면 우리 리소좀의 역할이 세포 소화의 역할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세포 중에 세포 소화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애가 있어. 주된 역할이 세포 소화는 애야. 누가 있을까? 맞아. 백혈구들. 백혈구들은 세균이나 항원들이 들어오면 단백질이나 당 같은 이물질이나 우리 몸에 없는 단백질 이런 것들,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 무차별적으로 먹여서 녹인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때 녹일 때 필요한 게 리소좀. 그럼 우리 몸에서 리소좀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많이 있는 게 뭘까라고 물으면 백혈구라고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해하고, 우리 백혈구는 어떻게 했지? 이물질 분해해서 이 일부를 자기 뒤에다가 표시를 했죠. 그죠? 이 백혈구가 표시를 해주면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녀석이 이걸 인식해서 B림프구와 세포독성 T셀, T세포한테, 독성 T세포한테 갖다 주고, B세포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분화를 하게 되죠. T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는 활성화되어서 이걸 가지고 있는 녀석을 죽여, 직접적으로 죽여, 세포성 면역을 하게 되었고, B림프구는 분화되어서 뭐와 뭐로 나뉘었습니까?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고, 그러면 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게 주된 역할이네. 얘는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같은 게 발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나요? 얘는 분비가 주된 목적이고 대시기는 소화가 주된 목적이라서 발달되어 있는 세포 속 기관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할 게 이것이 아니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건 알죠? 그런 것들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수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됐다 이러면 분해해서 이 재료를 다시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이런 세포 소화액에는 또 잘못 만들어졌거나
수명이 다한 소기관에 대해서 분해를 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 자살까지. 우리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해보자.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세포의 연구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현미경, 두 번째 세포 분회법, 세 번째 자가 또는 자기 방사법, 조직 배양법. 조직 배양법은 조직을 배양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연구하는 방법. 자기 방사법, 자가 방사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핵 속에 제일 많은 물질이 뭘까? 인, 피. 핵 속에 인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핵을 연구하고 싶을 때 방사능 표지가 된 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인이 DNA 합성에 포함이 되면서 방사능 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을 우리가 다양한 광선을 이용하면, 전자파를 이용하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표시를 해서 세포 내부를 관찰할 수도 있고, 세포 분해법, 세포를 쪼개서 원심 분리하면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의 각 부분들 무게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 무게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가 있어. 그런 방법. 가장 간단한 현미경법이 있겠죠. 가장 간단한 현미경법이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까 하면 현미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수능 시험이나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 이번 시간 요거, 다음 시간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현미경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미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 뭐가 있냐면 광학 현미경이 있고 전자 현미경이 있어. 광학 현미경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전자 현미경은 컴퓨터가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광학 현미경이 좋을까? 전자 현미경이 좋을까? 얘네는 광학 현미경의 최소 볼 수 있는 거리는 0.5 마이크로미터예요. 전자 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사 현미경이 있고 투과 현미경이 있어요. 주사 현미경의 최소는 잘못 적었네. 광학 현미경은 좀 좋은 거는 0.2 마이크로미터까지 빠집니다. 주사 현미경은 5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어요. 투과 현미경은 0.2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위가 작을수록 좋다는 건 알겠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얘가 훨씬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하나 발견해. 빛과 분해 능 해상력에 대한 식을 어떤 분이 발견해 주십니다. 식으로. 이거 하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알게 됐어. 어떤 게 좋은 현미경을 만들 때 이런 걸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해. 우리 D가 여기서는 구분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해줘. 디스턴스 느낌으로 구분 가능한, 원래 디바이디드 어쩌고인데 분리된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를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분리돼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좋은 현미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값이 작을수록, D 값이 작을수록 좋은 현미경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작아지거나
0.6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람다라는 게 작아지거나 또 얘가 작아지면 분모가 커지면 되겠지. n 또는 이 사인 세타는 여기서 각도입니다. 이런 게 작아지면 된단 말이야. 우리가 n은 뭐냐면 굴절률입니다. 물보다는 기름의 굴절률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광학현미경도 확대해서 볼 때 공기보다 기름이나 물의 굴절률이 크니까 현미경 사이에 공기가 없이 기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 굴절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더 잘 보이니까. 그죠? 이런 방법. 근데 굴절률도 최대값을 가진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한계. 최대값이면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 다음 사인 세타는 뭐냐면 이게 현미경 렌즈고 여기 우리가 시료가 있단 말이야. 이 현미경 렌즈에서 시료까지 떨어지는 이 사이 각도, 요게 세타예요. 이 세타는 어떻게 하면 커지겠어? 가까이 오면 세타 값이 점점 커지겠죠. 근데 이거 가까이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수준부터는 더 이상 가까이 붙일 수 없어. 너무 붙여버리면 붙어버리니까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조절해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이 두 개를 최대로 올린 다음에 람다. 이 람다가 뭐냐면 바로 파장입니다. 물리에서 파장을 람다라고 쓰지요. 가시광선. 가시 있는 광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은 개드립 쳤다고 동영상이라고 안 보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 가시 있는 광선이라고 했다고 너무 표정이 그런가 이거? 가시광선. 볼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볼 시자 다시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광선들의 혹시 파장의 길이를 알아? 700 나노미터에서 뭐 한 400 나노미터까지는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 더 잘 보인다고 했지.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 빛을 이용한다면 어때? 더 해상력이 좋은, 좀 더 좋은 현미경의 성능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현미경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단 말이야. 대신 이 보라색 밑에 빛은 우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이 밑에를 우리가 전자파들로 얘기하는데, 파장이 짧은 거, 뭐 감마선, 엑스레이 이런 것도 더 짧은 파장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은 색깔이 없지. 그러면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색깔이 있으면 그건 뭐 한 걸까? 사람이 색을 입힌 겁니다. 컴퓨터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 색깔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가시광선 밖에 연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해서 그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더 짧은 전자파를 가지고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 전자현미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능의 차이로. 이 전자파도 무한히 짧아질 수는 없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또 너무 에너지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료가 타. 그죠?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도 최소 거리에 따른 최소 파장에 따른 성능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라